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논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 책임의 유형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민사책임법에 있어서의 양대 주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민사책임하고 이 형사책임하고가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도 뭐 그다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준별되기 시작한 것, 이것은 프랑스 민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근대 민법들에서는 이 형사책임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좀 담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록 성문법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어떤 일종의 형사적 제재로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계로서 영미법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명목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경우들 여전히 그 형사적 제재가 가미된 그런 어떤 경우이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법에서도 보면 사실은 그 배상명령 제도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그 특정한 손해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 내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은 다소 이런 어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역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는 750조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750조의 규정, 이것을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특수불법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750조의 어떤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요걸 우리가 흔히들 과실 책임에 또는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이 과실 책임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중간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755조 이하의 규정들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중간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책임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위험 책임.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의의를 살펴보면요, 과실 책임주의다, 어떤 가해자의 어떤 고의과실에 의한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경우를 과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간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함으로써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들을 중간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험 책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또 위험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어떤 위험원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는 뭐 이런 경우로서 뭐 이런 위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 책임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이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간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물론 뭐 특히 위험 책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그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특별법에 의한 어떤 그런 경우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주로 이 특별법에서 이런 어떤 위험 책임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이 과실 책임과 중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행위 책임 또는 뭐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를 사실은 다른 유형의 민사책임 유형과 또 이렇게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민사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관계가 사실은 좀 먼저 이렇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어떤 고의과실로 인해 가지고 임차 목적물에 어떤 손해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어떤 논리적 규결이다라고 할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결국은 뭐 자신의 어떤 고의과실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요거 불법행위 책임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결국은 어떤 사안을 놓고 뭐 이런 어떤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느냐,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 불법행위 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책임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들에서 이 두 제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 채무불이행 책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책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도 과책주의, 즉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유형이다라고 할 때, 이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뭐 가해자의 고의과실 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라는 게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고의과실과 관련해서 이 양 책임에도 좀 차이가 나는 점은요, 그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가해자 또는 채무자의 입증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러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 없음을 반증을 들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떻게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채무자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고의과실의 입증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이 급부론, 과연 우리가 급부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또 급부를 어디까지를 급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얼핏 보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이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급부와 관련해 가지고
급부의 그 유형 중에서 실제로 그 채무가 불이행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급부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당사자 간에 약속한 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채무 불이행에 이르기까지 이 채무자가 어떤 이런저런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입증돼야 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의사한테 진료를 하러 갔는데 병이 다 안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료 과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의료 과오와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병이 왜 낫지 않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료 과오를 이렇게 입증을 해야만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만약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는다면 마찬가지로 의료 과오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큰 차이는 없어지는 뭐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고의과실에 대해서 입증 부담을 피해자가 지느냐 채무자가 지느냐 이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이 손해배상 범위 같은 경우인데,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채무불이행 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불법행위 쪽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뭐 불법행위 책임이든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가 뭐 과실상계 같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실상계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쪽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불법행위 쪽에서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연대책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여러 명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그 불법행위 쪽에서는 이걸 공동불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그 학설 판례상으로 부진적 연대채무의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돼서는,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채권 관계가 원칙이라는 거죠. 뭐 그런 점들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으로 뭐 이 소멸시효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뭐 소멸시효다라고 했을 때 불법행위 쪽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뭐 3년, 10년의 어떤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10년을 시효기간으로 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크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여기서 적시한 내용들 중에서 뭐 이 고의과실의 어떤 입증 부담, 요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에서 각각 책임을 물을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그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와 관련해서 다시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그 고의에 의한 어떤 그런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이때는 이 불법행위 책임 쪽에서는 책임 경감도 가능합니다. 그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채무불이행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것이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양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학설상 주장되는 견해에 따르면은 이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뭐 특히 그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어쨌든 뭐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채권 채무자라고 하는 어떤 뭐 특별관계의 노인자 간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어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설상 다수의 견해와 판례의 태도는 이런 불법행위 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학설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사전적인 설명을 기초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살펴볼 내용이 일반 불법행위 이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과실 책임이냐, 또는 뭐 중간 책임이냐, 또는 뭐 위험 책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이었던 과실 책임주의 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기타 그 중간 책임 쪽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특수 불법행위로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그 중간 책임 영역이라든지 그 위험 책임 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책임 유형들이 많이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시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복잡 다단해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위험원들이 사회생활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인데요. 어쨌든 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가지고요. 첫 번째, 이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고의가 뭐다, 과실이 뭐다. 사실은 이걸 갖다가 고의나 과실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개념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어떤 법률적 의미에서 고의다, 과실이다라고 했을 때, 특히 고의 같은 경우, 요거는 어떤 결과 발생 자체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인식하면서도 감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경우를 고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과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생활상, 평균인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주의 의무들,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요걸 유형화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과실이다 또는 구체적 과실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이 추상적 과실이다. 요것도 다시 이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 과실의 개념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과실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과실과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고, 요 구체적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 어떤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준 자체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모호한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 추상적 과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 법문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와 유사한 이런 어떤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경우, 그런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때 추상적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객관적 과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 과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채권 강론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표현이기도 한데,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 또는 고유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법문상으로. 그래서 통상은 이 구체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경우를 표현상 그런 식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또는 고유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다라고 하는 식으로 열거를 이렇게 특별히 합니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적시되지 않은 그 규정들에서의 어떤 과실이라는 표현,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추상적 과실을 가르친다. 추상적 과실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과실을 분류할 때 우리가 뭐 경과실이다 또는 뭐 중과실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 과실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중대한 거냐 중대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식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뭐 이 중과실인 경우도 또 특별히 우리 그 민법 규정들 안에서는 과실로서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중과실이 요구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경과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상 요구되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이다라고 했을 때, 뭐 고의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뭐 결과 발생 자체를 인식하고 가미하는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 의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과실과 관련해서는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구체적 과실이 요구되는 경우라든지 중과실이 요구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과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상적 경과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법문상 나오는 과실 개념, 요거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뭐 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평균인들을 그런 입장에 세웠을 경우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주의 의무고, 뭐 그런 것 중에서도 이 경과실만 있어도 바로 이렇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의과실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의과실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입증부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입증이란 문제가, 입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갔었을 때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입증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법원을 설득시킨다, 다시 말해서 법관을 설득시킨다라고 할 때 법관으로 하여금 심증을 갖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입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입증인데, 따라서 이 입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뭐 입증이 실무상으로도 이 결국은 입증 문제에서 결과가 이렇게 판가름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거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가 아주 명백한 경우는 어렵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증 부담 자체를 전환을 시킨다든지 또는 입증 부담 자체를 완화시키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뭐 이 특수불법행위 유형들, 뭐 의료가호라든지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우리 그 법원의 태도가 입증 부담 자체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을 시킨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입증을 한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입증이 아니고 어쨌든 개연성 정도로서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 부담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가해자가 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해 행위. 자,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이 가해 행위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기 본인의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특수불법행위 쪽에서 다시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러저러한 경우에 이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용자 책임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되는 데 가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해 행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기뿐만이 아니고 부자기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해 행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한 어떤 가해 행위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자기 자신이 한 행위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위압을 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 자체는 불법 행위자가 아니죠.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위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어떤 위압을 가한 사람,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한 행위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 사람이 스스로 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해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민법 정칙편에서 권리주체편에서 법인과 관련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같은 것, 특히 민법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행위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법인의 기관들이 하는 행위인데 결국은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지만 법인의 행위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해 행위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으로서 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책임 능력의 문제입니다. 책임 능력. 이 책임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 책임 능력의 개념이 뭐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가지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변별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형사상 책임 능력은 이렇게 형법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법상으로는 이 책임 능력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요구된다라고는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책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감독 의무자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책임 능력 자체를 우리 법원이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사실은 일정 기준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연령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책임 무능력자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 통상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과실, 가해행위 책임 능력, 위법성, 이런 이야기를 꼭 쓰는데요.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해행위 자체가 법 질서에 반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법 질서에 반했을 때 위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판례상으로도 나중에 이건 또 의료과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좀 문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태아를 갖다가 이렇게 검사를 좀 상태를 검사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사들도 오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진을 했다는 거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겠지만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사실은 태어나기를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기형아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 아이를 어쨌든 형법상 낙태죄는 인정이 됩니다만은 기형아라는 이유로 이렇게 낙태를 했을 때는 그렇겠죠. 근데 기형아인 경우에 그걸 알았다면 낙태를 했을 것인데 낙태를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애로 인해 가지고 양육비가 많이 들게 될 것이고 등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결국은 어떤 오진이라는 결과하고 양육비가 나중에 많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하고 그것도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인과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위법성 같은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아이 자체를 갖다가 낙태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낙태를 시켜주죠. 그런데 낙태 시술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되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앞에 어떤 행위하고 앞에 어떤 요건들보다는 이런 위법성의 측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위법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위법성의 존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게 위법성의 어떤 그 본질이라든지 위법성의 본질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견해 대립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그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이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이 있는데요. 이 결과불법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가해 행위로 인해서 권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견해를 우리가 결과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위불법 같은 경우는 다시 행위 자체가 이게 고의에 의한 거냐 과실에 의한 거냐로 나눠가지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결과불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실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법성 판단할 때 이 과실의 존부 여부까지도 함께 판단하는 이런 결과가 사실은 도출되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우리가 행위불법론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행위불법에 기초해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한 나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과불법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해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 자체가 어떤 권리 침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가해 행위로서 권리 침해가 있다, 손해가 있다,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쪽에서는 특히 이 위법성 문제가 크게 이렇게 제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불법론에 따를 경우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요것도 사실은 침해되는 어떤 법익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해 행위 자체를 또 놓고 봤을 때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인데요. 통상 침해되는 법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산적인 어떤 법익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비재산적인 어떤 그런 법익의 침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재산적인 것이든 비재산적인 것이든 어떤 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재산적 법익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각종의 물건들 침해가 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법익 침해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채권 같은 거 침해되는 경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채권이 침해된다라는 거, 제3자에 의해서도 이 채권이 침해되는 거, 이게 가능하겠는가? 채권 관계라고 하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것이고, 제3자에 의해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채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특성상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요. 제3자에 의해서도 채권 침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 채권 침해가 됐을 때 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761조에서 이 정당 행위 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어떤 정당 방위라든지 또는 긴급 피난에 대해 가지고 76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력 구제 같은 거, 이거는 물권법 쪽에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물권법 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성낙이라든지 이 기타 정당 행위의 유형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761조에서는 정당방위다, 긴급피난이다 이런 어떤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자기 또는 뭐 제3자의 그 이익 방어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 타인에게 이렇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당방위다, 긴급피난이다, 요 차이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법한 어떤 침해 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위법한 행위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뭐 상황 자체의 어떤 급박성만 있으면은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 이 긴급피난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자력구제입니다. 자력구제인데, 요 자력구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지고 보통은 우리 그 뭐 법상 기본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가구제가 원칙이죠. 국가구제가 원칙이고, 어쨌든 뭐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국가구제를 기다릴 어떤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막 고를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어떤 그런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특히 물권편 209조 규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이 자력구제 요거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통상은 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그 닥쳐진 위난들로부터의 어떤 방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력구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어떤 침해 행위로부터의 어떤 구제 수단을 자력구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성낙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성낙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피해자의 성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낙살인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당연히 위법성 조각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피해자의 어떤 성낙에 의해서 어떤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이게 불법행위 자체도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불필요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파괴하고 싶다는 거죠. 파괴하고 싶고 멸실시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서 그 물건을 멸실시킨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불법행위 자체도 구성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행위인데, 요 정당행위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유형들도 있고, 또는 사회 통념상 비춰봤을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로서는 징계권 같은 거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어떤 노동쟁의 행위라든지, 또는 의료행위 같은 거,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정당행위의 유형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사유들이 있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그래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손해도 통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그런 불이익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손해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손해 자체의 현실성이라는 것,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손해, 또는 확정 가능성이 결여된 그런 손해, 그런 손해들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손해다라고 하지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손해에 대한 어떤 그 입증 책임,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 부담을 한다는 것, 그 점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그 피해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가해 행위가 있었고 책임 능력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이런 그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하고 요 손해하고 요 또 이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뭐 사실 그렇죠. 이런 어떤 고의 과실에 의한 그 가해 행위가 있었지만 발생한 손해하고 인과관계 없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이 인과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그 채권 총론편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인과관계도 여러 유형이 있죠.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뭐 아주 다양하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통상은 우리가 뭐 사실적 인과관계다 또는 뭐 법적 인과관계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사실적 인과관계, 다른 말로 우리 조건적 인과관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 인과관계, 이거 상당 인과관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뭐 어떤 사실적 인과관계, 조건적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뭐 A로 인해서 B가 있었고 B로 인해서 C가 있었고 C로 인해서 D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 관계만 성립될 경우에 모두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 그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배상 대상으로 이렇게 다뤄질 수 있는 손해가 너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 조건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인과관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법적 인과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법적 인과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상당 인과관계도 다시 또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불법행위 효과 쪽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인과관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책임 원인들이 경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과관계의 경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공동불법행위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어떤, 입증에 의한 가해자의 어떤 고의과실, 그리고 가해행위,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이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책임 성립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각종 유형의 특수 불법행위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